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주요 증시는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기업 실적과 더불어 독일의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온 데 따라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1개의 국가들이 합의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FTA를 전담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4분기 은행권에서 빠져나간 정기예금 규모가 1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 제1야당이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박준의 여보세요. 1월 23일 수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 경제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미리 보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불굴의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될 새로운 부처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미와 역할, 이상희 전 과기처 장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독일과 스페인에 대한 낙관론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전미중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가 예상치를 밑도는 494만 건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2007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독일의 투자 심리도 상승하면서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입니다. 0.46% 상승한 13,70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27% 상승하면서 3,14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지수 0.44% 상승하면서 1,4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대체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투자 심리가 작년 12월에 비해 6.9%나 오르면서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는 호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작년 12월 기존주택 매매 실적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네, 유럽 지수 영국 FTSE 지수 0.03% 밀렸습니다. 6,17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0.68% 하락하면서 7,69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스 CAC 지수 0.59% 하락하면서 3,7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체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금융 완화를 결정했지만 이미 예상된 내용으로 차익 실현 매물의 출현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일본은행은 내년부터 무제한 자산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2%로 올리면서 경기부양책의 윤곽을 확실히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제와는 반대로 부동산주가 하락세를 이끌었는데요. 그동안 지나친 상승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35% 하락했습니다. 1,70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56% 하락하면서 2,31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29% 상승한 23,65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환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0.6원 떨어진 1,062.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웨이슨캐스터와 함께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현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진 기자. 네, 머니국 증권부 최현진 기자입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산업지수는 62포인트 넘게 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보였고 S&P 500 지수 역시 1,500선에 다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일이던 전날에 미국 하원 공화당은 5월 19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단은 거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반영되면서 연속 완화책을 발표한 것도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는 엇갈리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매매는 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지만 2012년 연간으로 따져보면 기존 주택 판매량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해 기존 주택 매매가 상승했지만 12월 다소 주춤한 것을 뜻하는데요. 뉴욕 증시는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긍정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최대 화학업체인 듀포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주당 12센트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시장 예상치의 2배가량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험회사인 트래블러스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 역시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구리 광산업체인 프리모트 맥모랜 쿠퍼 골드사는 4분기 이익이 16% 늘었다고 밝히며 주가 역시 5% 가까이 강세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완화됨과 동시에 기업 실적도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온 데 따라 뉴욕 증시는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는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경기 기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지만 미국의 주택 지표가 생각외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독일의 1월 경기 기대지수는 31.5를 기록하며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유럽 재정위기가 아직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기에 대한 믿음은 상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 지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12월 기존 주택 판매는 494만 채로 11월보다 1%가량 줄었을 뿐 아니라 전문가 전망치였던 510만 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경기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일본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물가 상승률 목표를 2%에 두고 이를 위해 무제한 통화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화 공급은 현재의 자산 매입 정책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현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1개국들이 합의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로존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당초 금융거래세는 27개 EU 회원국이나 17개 유로존 회원국이 모두 도입하는 쪽으로 추진됐지만 영국과 네덜란드 등을 제외한 프랑스와 독일 등 11개 국가만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대북 제재가 확대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에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명단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 차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진출한 일본의 차값은 요지부동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기존보다 낮은 가격의 신차를 출시했던 일본 수입차 업체들. 최근 엔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엔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며 가격 인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단기간으로 일희일비할 수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의 일본 차들이 사실은 미국 차라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동안의 앵거 현상으로 미국 등으로 수입국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2011년 시에나를 비롯해 캠리 등 주력 차종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혼다 코리아도 신형 어코드 등 5종을, 한국 닛산 역시 신형 알티마 등을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사실상 엔저 기회를 살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엔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새로 출시할 신차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 요인이 남아있어 일본 수입차 업체들은 주판을 튕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그리스가 유로존 승인을 거쳐 예정된 구제금융 92억 유로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 재무장관 그룹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만큼 유럽 재정 안정기금의 자금 집행을 추천한다고 그리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스는 92억 유로 중 은행 자본 재조정에 72억 유로를 쓰고 나머지 20억 유로는 정부 유보금으로 둘 계획입니다. 아랍권 21개국이 맺은 연맹인 아랍연맹이 올해 내 무역 장벽을 모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5년까지 국가에 부과되는 관세도 단일화하는 관세 동맹도 맺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아랍 정상들의 합의는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적, 수급, 환율이라는 삼중고에 국내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권사들도 관련 마케팅 늘리고 있습니다. 박상정 기자가 살펴봅니다. 낮은 금리의 예금, 뱅가드 펀드로 인한 매물 부담과 부진한 실적, 원화 강세에 갇힌 코스피. 어느 것 하나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국내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유가증권 시장 거래량은 전년 대비 37%가량 늘었지만 실제 거래 대금은 전년의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중소형 테마주들의 단타 매매가 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외 투자는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예탁결제원을 통한 내국인의 외화증권 직접 투자 결제 금액은 1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9% 늘었습니다. 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결제된 증권사 물량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증권사들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관련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일본 주식거래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인 0.25%로 낮췄습니다. 네, 최근 3개월 동안의 일본 니케이 지수는 평균 17.7% 상승해서 환율을 감안한 한국 시장 상승폭보다 좀 더욱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 맞춰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일본 시장에 대한 투자 기회를 더 확대시키고자 신한금융투자는 이보다 먼저 미국 주식에 대한 매매 수수료를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양적 완화와 재정 절벽 위기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거래 지원을 위해 일본 주식 데이 트레이딩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투자자와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증권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FTA를 전담할 방침입니다. 어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기능 조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 조정 기능은 산자부로 이관되고 다자 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협력 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남겨질 방침입니다. 지난해 4분기 은행권에서 빠져나간 정기예금 규모가 1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에서 빠져나간 정기예금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같은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은행들의 원화 예수금은 45조 9천억 원 증가로 2011년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 제1야당이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J 제1야당이 자사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210여 명에게 45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임직원 10여 명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 병의원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에게 많게는 1인당 수천만 원씩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볼까 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분양이 예정된 관심 지역을 장남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 1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분양될 예정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상반기 최대 관심 지역은 동탄 이신도시입니다. 3월에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하는 동탄 이신도시 3차 분양에는 모두 8천여 가구가 쏟아집니다.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동탄 이신도시는 동탄 1신도시에 비해서 교통이나 인프라에서 위에 있는데 반해 분양가는 동탄 2신도시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투자 가치가 높이 평가가 되고요. 다음으로 각광받는 지역은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에는 3,4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수도권 유일의 강남권 신도시로 분양가격도 주변 시세의 80% 정도 수준에서 공급할 것으로 보여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 분양 시장을 이끌었던 세종시에도 상반기에 10,000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전망이어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간밤에 들어온 외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김원규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세계 최대 곡물지대인 미국의 가뭄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 다른 곳에도 있었네요.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곡물 투기로 4억 달러의 거액을 챙겼다고 폭로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더구나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번 돈으로 직원들에게 고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이런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20일 시민단체인 세계개발운동 WDM의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WDM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자신들의 보너스 때문에 밀과 옥수수, 커피 등 곡물 투기를 했고 은행들의 투기가 곡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주범이 바로 골드만삭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연금 펀드와 보험회사,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자금으로 상품 펀드를 만들고 농산물 투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또 모건 스탠리와 바클레이스 등 다른 대형 투자 은행들도 동일한 수법을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다만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올해는 옥수수 투자가 가장 유망하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17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고위 간부 22명에게 무려 1억 400만 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최근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스웨덴의 에릭슨을 제치고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로 도약했다는데요. 이런 결과를 이뤄낸 리처드 유 사장의 리더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현지 시간 21일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8% 늘어난 2,200억 위안, 우리 돈 37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화웨이의 매출을 달러로 환산하면 354억 달러로 에릭슨의 매출 추정치인 348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화웨이가 에릭슨을 제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유 CEO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사업을 확장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3 소비자 가전쇼에서 신제품 어센드 메이드와 어센드 D2를 선보여 업계의 이목을 모았습니다. 그는 애플이나 삼성만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서 신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화웨이는 신규 사업 확대와 신흥국 시장에서의 이동통신 장비 수요에 힘입어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기사 가보시죠. 일본 경기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본 투자자들 일본 경기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지난 20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을 종료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는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결과 일본 국민의 54%는 아베 총리의 정책이 일본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21%에 그쳤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경기 부양에 대한 확신이 현재 시장의 흐름을 유지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정책으로 인해 일본이 살아나면 한국에게 피해가 온다는 말처럼 이번 소식이 개운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집중 관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네오위즈입니다. 오늘은 토러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서 네오위즈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오위즈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슈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네오위즈는 대표적으로 네오위즈 게임즈와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주사죠. 예.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선은 네오위즈 게임즈와 네오위즈 인터넷의 합병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주식매수 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부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일단 회사 관계자의 말로는 상반기 중에 다시 재시도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네오위즈만의 그 이슈는 아니겠지만은 게임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셧다운제 시간을 확대시키고 게임 중독의 치유 부담금을 게임 개발사나 유통사에게 부담시키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게임 관련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는 다소간의 주가 변동성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네오위즈 게임즈의 대표이사인 윤상규 대표이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선정됐다. 뭐 이런 뉴스도 최근에 주가 변동성을 가졌던 이슈이기도 했고요. 예. 가장 큰 이슈는 그동안의 그 전략적인 협력 회사였던 그 EA, 자회사인 EA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었던 네오위즈의 지분을 매각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최근에 17일에도 외국인 지분율이 5% 정도 준 것이 이쪽 지분 매각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 지분 매각이 네오위즈 게임즈와 인터넷의 합병 무산에도 다소간의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네오위즈 게임즈가 그동안에 이제 크로스파이어 재계약 때문에 뭐 사랑술래가 많았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근데 최근에는 그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와 중국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2016년 7월까지 3년 연장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슈를 살펴보시면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은 반면에 이 크로스파이어 계약 연장 부분은 다소간 좀 주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호재성 기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저런 뭐 악재와 호재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급 상황 포함해서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요? 일단은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예. 최근 4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7일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어제는 7.2% 오른 14,15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뭐 2012년에 예.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지금 뭐 워낙 많이 떨어졌습니다. 악재들이 겹치면서 예. 이 정도면은 주가의 대부분의 악재가 반영되지 않았는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신규 게임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뇌천기라는 게임인데 예. 중국에서 상당히 그 실력이 있는 샨다 게임즈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인 캡소닉 링스타의 다운로드 횟수가 500만 건을 넘어갔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신작 게임과 모바일 게임 쪽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적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서비스가 재계약이 됐다는 부분은 일단은 주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동안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17,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로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네오위즈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엔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잘 많이 보냈습니다. 피곤하신가 봐요. 입에 좀 이렇게. 아니요. 예, 괜찮으세요? 아니, 그냥. 예. 자, 오늘은 다보스 포럼 미리 좀 가보는 길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이는지. 오늘 그 매경 보니까 다보스 포럼에 7대 키워드 해가지고요. 그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그 5년 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그 핌코라는 그 투자회사의 CEO인 그 에리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저성장, 고실업 시대가 항상 그 보통 통상적인 것처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뉴노멀이다 했는데 그런 그 시대가 그러니까 저성장, 고실업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분의 얘기를 좀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분의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고성장은 아니고 이제 최악의 상태를 지나서 그 뉴노멀 상태 끝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엔 그러면 이 뉴노멀이 끝나가면 그 다음엔 뭐가 문제냐? 그럼 이거 언제 지금 이제 그 뉴노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었던 그런 양적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언제쯤 끝낼 것이냐는 그 출구 전략. 출구 전략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다. 그 동안에 이 위기의 원인이었던 그 재정 문제, 재정 문제가 이걸 계속 긴축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번 위기는 유럽이나 미국이 전부 다 빚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는 긴축을 해야 되는데 국가나 개인이. 근데 그 긴축 가지고는 성장이 안 되니까 이 긴축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큰 관건이다. 이런 것이 아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세계 각국들이 이제 경기 부양 정책, 양적 완화 조치와 함께 취하게 됨으로써 좀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사실상 한 5년 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저희 이제 그 국제경제 금융을 연구한 학자들이 모였을 때도 국내에서도 최소한 4, 5년 갈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슨 4, 5년이야. 이렇게 그때는 다 분위기가 그랬어요. 지금 4, 5년이 이제 벌써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5년이 경과되면서 특히 미국에서 지난 1년 동안 집값이 이제 반등하면서 미국은 지금 집값 회복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도모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값이 반등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에리언이 이제 최악의 경우는 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빠르면은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그 양적 완화 정책 출구 전략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과거 역사를 좀 쭉 적게 보니까 대공황 때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32년에 4년이 지난 32년에 거기도 출구 전략을 했어요. 그 바람에 32년에 약간 경기가 회복이 되려고 그러다가 출구 전략하는 바람에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좀 악화됐다가 다시 이제 33년부터 루즈벨트가 집권하면서 뉴딜 정책을 하면서 경기 회복됐습니다. 회복되니까 다시 또 35년쯤에 또 출구 전략을 했어요. 또 그런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결국은 2차 대전을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제가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인내의 한계가 4, 5년이구나 싶어요. 지금 제가 걱정 그 얘기를 왜 또 그 얘기 그게 대공황 때뿐이 아니고 일본도 1990년대 후반에 굉장히 디플레이션을 해오다가 조금 경기가 반등하니까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바람에 경기가 죽으면서 지금까지 침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출구 전략이 굉장히 세심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경기가 반등되려고 하는 싹을 죽이게 되면은 정말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또
장기심표를 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인내가 이제 4, 5년 되면 인내 한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출구 전략 기대하고 막 그런데 실제로 경제가 위기의 원인이었던 부채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구적을 가져가되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유럽이나 미국 쪽에 좀 경기가 좀 살아나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있는데 아무래도 출구 전략을 논의하기는 좀 시점이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4, 5년 정도 이미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은 반등이 빠르고요. 미국은 이번에 그 반등이 좀 빠른데 부동산 문제, 소비 같은 지수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유럽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유럽은 아직까지 취약의 터널은 지났지만은 여전히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고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현재 아직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취약은 지났지만 아직도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럽은 특히 남유럽 부채가 해결된 건 아니고 오늘도 아침에 잠깐 나왔지만 결국은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가지고 무제한 단기 국채를 사주면서 현재 그 일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 남유럽 국채 자체가 부채가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중국 문제인데 중국이 작년에 저성장에서 좀 회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중국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지난 4년간 과잉 투자 문제가 지금 금년에 어떤 복병을 작용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중국, 유럽, 미국 볼 때는 일단은 그 에리언이 얘기한 것처럼 최악의 상태는 지나갔는데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구 전략으로 가져갈 정도로 강건한 회복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를 결국 불러일으킨 것이 아까 이제 빚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상황에서의 어떤 탐욕과 어떤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내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좀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제 구러시아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시스템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 문제가 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남유럽 같은 데서 빚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 금리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그 고금리를 노리고 많은 금융 자본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프라임이라는 저신용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고금리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은 다음에 성과를 나눠갖는 그게 이제 정말은 금융 문제였거든요. 이걸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금융의 싹을 죽이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지만은 금융이 지나치게 고위험 투자를 해가지고 고위험 부분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어서 성과를 향유하는 이런 시스템. 지금 말씀하신 좀 일각의 탐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거죠. 요즘 자본주의 4.0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자본주의는 위기를 초래한 자본주의는 반드시 좀 수정돼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뭐 좀 흥미로운 기사가 이제 한국 세계화 지수 얘기인데요. 아, 그래요. 세계화 지수가 조금 뒷걸음질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화 지수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우리가 자본 자유화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심지어는 선진국에서 마구 풀어대는 지금 이제 유럽, 미국, 일본이 마구 풀어대는 돈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문제를 유발할 정도로 자본시장은 완전히 자유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화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도 밀리고 일본도 밀리고 그러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사회에 규제 완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규제 완화가.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게 자본시장 상당히 많이 자유화되고 있지만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걸 보니까 역시 그 싱가포르, 홍콩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은 그 세계화 지수면에서 거의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 역동적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오늘 아침 보니까 유럽 11개국도 자본 금융 거래세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분별한 외국 돈의 융단 폭격은 방어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좀 역동적으로 가면은 세계화 지수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 지수들이 상당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그런 데 잘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네, 지금 뭐 2시간 전에 잠깐 전에 들어온 그 다보스 포럼 화면 자료와 함께 네네. 오늘 다보스 포럼의 미리 보기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오늘 교수님하고 네네. 나누고자 하는 이슈가 지금 택시법 문제입니다. 이거 좀 큰 국회 통과됐는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당연히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너무 파퓰리즘 쪽으로 돌입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택시법이 통과됐더라면은 매년 약 1조 9천억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말이죠. 개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득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 세금으로 매년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 물론 저는 택시업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고요. 화물 운송업자도 있고 뭐 다들 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1,000만 명 정도가 약 100만 원 내외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지금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의 택시업자가 25만 명 정도인데 이 25만 명이만 지원해주면은 그럼 나머지는 또 다음에 연속 나올 겁니다. 화물업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심지어는 식당 하는 사람, 우리도 이제 전 국민이 어려워서 경제를 살리려고 해야지. 그 집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만 소득 보전을 해주는 식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번에 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마는 거부된 그런 택시법은 사실은 그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운송업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더 좀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가 사실 어려운 것은 택시 회사가 아니고 택시 운전사들이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택시 운전사 기본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구조조정 좀 돼야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급된 것 같아요.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27만 대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에 25만 대니까 거의 인구는 일본보다 2.5배 정도 작은데 일본과 같은 정도 규모거든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너무 과잉 공급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2%대를 떠지면서 지금 택시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그야말로 별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공급 과잉이에요. 이건 결과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제 성장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줘야 해결되는 것이지. 이거를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해가지고 선거되다 보니까 어느 부분만 세금으로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는 전형적인 파퓰리즘의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임기 말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정치인들이 정말 좀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부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벌써 몇 달을 뵙는데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요. 다보스 포럼 미리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국회는 통과됐습니다마는 이제 정부에서 거부된 새로운 택시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열릴 박근혜 시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핵심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업무에 대해 더해져서 우정사업본부까지 넘겨받으며 초대형 부처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안고 있는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전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뭐 새로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만들어지게 될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뭐 과학기술계의 굉장히 원로이신데 이번에 새로 이제 이러한 부처가 탄생하는 데 대해서 감회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우선 오늘이 지식사회다. 농업사회가 아니다. 지식사회에서 주로 창조적 기능, 상상적 기능은 역시 우리 머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보면은 귀, 눈, 코, 냄새 많은 거 함께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릿속에는 보면은 사고를 미래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대뇌. 그리고 상대하고 할 때 주먹을 어떻게 뻗을 것이냐 하는 운동 손의 기능.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를 움직이게 하는 간내 기능이 있습니다. 예. 이게 함께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예. 일각에서는 거대 부처다 하지만은 예. 우리 뇌가 우리 몸에 풀 가동될 때는 에너지의 75% 이상을 씁니다. 예. 그만큼 지식 사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능은 엄청 중요하고 예. 이 기능은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예. 순발력이 있는 기능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어떤 먹거리를 찾고 그러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육성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공룡 부처가 되면서 좀 어떤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필요하시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공룡 부처라 하는 것을 예. 우리가 유형의 재산을 다뤄왔는데 지금 무형의 재산을 다룰 시기에 예. 유형이라는 큰 공장, 큰 논밭 관점에서 이걸 보니까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적인 압축으로 보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우리나라 과학계, 기술계 좀 발전을 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글로 많이 이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최근 와서 이공계 기피 현상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의 유일한 미천이 우리나라 국민의 아주 우수한 머리인데 이 머리가 과거 문제를 가져 따지고 현재의 문제를 갈등하면 참 시끄럽습니다. 미래에 개척 창조하는 쪽으로 가면 무한한 국가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우수 인력이 주로 법이 나쁜 건 아닌데 법은 상식인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수한들이 법 쪽으로 가고 의과 쪽으로 가고 해서 주로 관리하는 쪽으로 갑니다. 미래 창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시대에 비추어서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자산력을 보면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유형의 자산이었습니다. 지금은 80%다 머리에서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시대에 걸맞는 또 새로운 정부의 칼날을 아주 명확히 하는 또 우리 당선인이 이공계 전문을 해서가 아니라 이 당선인이 지향하는 논점이 명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공계 기피 현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압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공계 대학 정원을 늘려서 이렇게 인력 시장에 지나치게 많이 공급이 된 것도 조금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아까 이제 의사나 법조계로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이쪽에도 사실은 정원이 늘려가지고 공급이 더 많아지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를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남북 전쟁을 치르고 국가를 경영하다 보니까 어느 쪽 인력이 많이 가느냐 하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주립대학 2개를 만들 때 하나는 이공계통 전문 주립대학, 하나는 종합 주립대학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대학 졸업생 75% 이공계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개 이공계통에 가면은 사오는 것보다도 만들고 어려운 거를 공장에 가서 수리하고 하는 일을 하지. 그런데 가령 정권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에 우수한 사람들이 가면은 부동산에 가면은 선량한 사람이 눈물 흘릴 때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많은 공급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또 이공계통을 앞으로 바탕으로 법을 공부를 해야 특히 전쟁 시대에 그런 인력이 뒷받침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 지내셨고요. 그다음에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또 많은 무려 30여 개에 이르는 그런 과학기술 관련된 입법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과학기술 강국,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학기술은 일관되게 가야 됩니다. 장관이 바뀌든 국장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일관되게 갑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국장이 바뀌면 바뀌는 게 관치입니다. 장관이 바뀌는 게 행치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게 군치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 바뀌는 게 법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야말로 법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전공학법이라든지 해양항공우주가 예. 법으로 하지 않았더라면은 행정으로서 일시적 하는 걸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되면은 예. 저는 헌법에 예. 인권도 존중해야 되지만은 과학 헌장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가 예. 과학 헌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 엮고 예. 그리고 그 과학 헌장에 앞으로 일관되게 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거 이런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번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과학기술 차관하고요. 그 다음에 ICT 차관 그리고 두 차관을 두고 이제 좀 업무를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그 전신 정통부의 기능을 지금 뭐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따로 독립된 부처를 만드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말이 많았었고요. 결국 흡수되면서 2차 관제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령 일례로 우리 아바타 영화 한 편이 소나타 300만 대 수출한 이익과 맞먹는데 예. 소나타는 만드는 공장도 큽니다. 둘째는 수출하려고 그러면 큰 배로 선적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적인 특허라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비행기 실어 온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보통신부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적 신경 기능을 지적인 부분에서 특히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거를 운송하는 거고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상호 교환하는 거다 있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상당히 조물주가 만든 인간을 생각하면 상당히 적절한 조화라 봅니다. 지금 이제 직영 전에 이제 직영부의 우정사업본부의 기능도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정이라는 것이 결국 옛날에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화물 운반을 했는데 이제는 정보통신의 고속도로니까 그리고 정보통신에 관련되는 그 컨텐츠는 결국은 과학기술 창조에서 만들어질 거니까 그런 쪽에서 서로가 함께 잘 조화를 이루면 더 능률적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새 정부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과학기술 장관도 지내셨고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사실 뭐 이쪽에 아주 원로이신데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좀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30년 전에 녹색삼 지식경제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유전공학, 해양, 항공우주, 대체하는 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막 그런 데 열중해서 국가 원로로서 과학기술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혹시 다툴 때 조정 역할도 좀 하고 또 음지에 숨어서 앞에 일하는 분들 잘 뒷바라지 음지에서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제가 인맥이 넓으니까 이 과학기술 관계에 참 민간 외교를 하고 하는 일을 도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뵈니까 연세를 좀 짐작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호랑이 띠니까 금년에 76입니다. 아, 근데 굉장히 정정하시네요. 피부 관리를 아주 잘하셨나 봅니다. 자, 뭐 이제 앞으로 과학계 원로로서 이제 가지고 계신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뭐 과학기술 중요성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학기술을 육성을 해서 우리나라가 좀 나아갈 방향,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기술을 좀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 분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 그분이 공병장교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집단 지도 체제 민주화라는 것이 더 꼽혀 가니까 앞으로 과학기술 관련된 전문인들이 뭉쳐가 가령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뭉쳐가 그것이 박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시대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음 우리 정부도 그런 각종 학술회의라든지 이런 등등을 잘 지원하면은 가령 지금 잘하지 못한 가난에게 영세 학술단체도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 지적재산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세학회를 지원하는 건 복지에 속합니다. 이 복지는 창조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는 머리에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의 한 분만이 아니라 집합된 조직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과학 기술이 좀 육성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한국의 먹거리는 앞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전기전자라든가 조선, 뭐 자동차 이쪽 분야에 참 그 좋은 질문인데 그건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우리가 막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붙어서는 안 됩니다. 덩치 커서. 지금까지는 기회였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위기를 또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로서 중국의 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뇌 서포가 돼서 중국의 머리가 되도록 하려면은 이제는 새마을 운동을 과거에 해왔는데 일국민 일발명의 국민 발명 정신운동을 좀 해가 우리 국민 전체가 두뇌 세포고 창의적인 존재가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중국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로 활용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압축경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응용기술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 뭐 좋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는 좀 시장을 만들어내고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시점도 된 것 같고, 지금 뭐 몇 개 기업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응용기술이 아닌 원천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참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우리 원천기술은 상중하면 중에서도 사실은 대단히 중하로 내려갑니다. 응용기술은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비교해서도 응용기술에서는 조금 경쟁력을 앞서 있는데 그 부분은 곧장 중국이 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기초라는 쪽에 첨단이라는 쪽에 돌려야 되는데 우리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적으로는 앞으로 기초 첨단이다 이런 쪽 부분은 국방 인력, 국방 예산을 이제는 그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사람 인력 군수로 싸울 시대가 아니고 국방 과학 기술로 싸워야 될 시대니까 그렇게 해서 그 상용화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 방법이고 사실 미국도 대부분의 기초 기술들은 국방 쪽에 그렇습니다. 연구 개발 통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낸 듀얼 유스 테크놀로지라 그럽니다. 양용 기술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우리가 받아가 러시아는 첨단 기초 우리는 응용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부부가 결혼하다시피 이게 보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노력도 우리가 좀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노 발사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나노 발사가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자존심도 좀 상했습니다. 작년에는요. 그렇긴 한데 과학기술 항상 시련을 겪어야 더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나노도 나노지만은 제일 문제는 우선 이 이공계 돈 안 가면은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라 이런 관리 문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미적분은 1000명이 풀어도 못 풉니다. 한 사람 우수 한 사람 풉니다. 그렇죠. 그 원자력 발전소 문제점을 찾아낼 사람은 그 우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관리부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저 지방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게끔 그런 사람들을 찾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좀 일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오늘 이상희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함께 새로 태어나게 되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계 원로로서 좀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효준의 여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